예, 저는 중앙대학교의 장지혁 교수입니다. 예, 평소에 우리 정명 교수님 많이 뵙고 싶었는데 오늘 이렇게 뵈니까 좋으네요. 그래도 또 반갑습니다. 오프라인에서 따로 한번 뵐 기회를 가지면 더 좋았을 텐데 네. 나중에 기회를 만들어서 우리 강신하 상임 대표님과 같이 해서 한번 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꽤 긴 시간 휴식의 시간을 갖고 오늘 이제 다시 그 첫째 날로 우리 정명 교수님의 이런 아주 소중한 시간을 만들게 됐습니다. 우리 지금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세계가 여러 가지로 긴장을 하고 있는데 특히 우리나라는 남북 관계 면에서 생각해야 될 것이 많은데 우리 정명 교수님께서 이 분야에 오래전부터 관심을 갖고 이렇게 노력을 해오셨잖아요. 제가 정명 교수님 책을 읽으면서 고난과 웃음이 나라 여는 말에 아주 제가 인상 깊은 또 글을 접했는데요. 문화 인류학자의 사명이란, 저는 그걸 잘 몰랐습니다만 제가 어렸을 때 읽은 베네디트 루스의 국화와 칼, 네, 맞습니다. 네, 여기에서 저는 컬처 오브 쉐임과 컬처 오브 크라임 뭐 이런 정도 개념으로만 저 문화 인류학을 접했는데 제가 구해본 책에서 문화 인류학자의 사명은 아무리 이상하게 보이는 문화라도 그 문화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교정할 수 있는 문화 이해의 안경을 처방하는 것이라고 한다. 이런 표현이더라고요. 저는 상당히 공감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제 북한을 이해하는 그 안경을 처방받는 시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간 내주신 우리 정명 교수님께 정말 깊이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 이렇게 같이 참여해 주신 여러 회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뭐 비록 오늘 참석이 이렇게 많지는 않으나 이것은 기록을 해서 우리 또 홈페이지에 이렇게 또 올려서 같이 여러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이기도 하니까요. 우리 정명 교수님 좋은 강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상임 대표님 인사 말씀이 여는 말이 이제 우리 정병효 교수님 소개까지 다 하신 걸로 보이네요. 전체 토론 그 주제 강연 사회는 이제 강신하 상임 대표님 보시기로 하시고요. 그 상임 대표님 그 사회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시간이 많이 가서 교수님께서 지금 오늘 한 40-50분 강의 부탁하셨죠? 예, 강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네. 글쎄요, 뭐 인류학자들이 워낙 주저리저리 좀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제에 대해서 얘기하면 압축돼서 이렇게 그 전달을 잘 못하고 항상 그 배경 설명부터 역사적인 배경부터 쭉 설명하는 이런 버릇들이 있어갖고 제가 늘 제 처한테 야단을 맞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라고. 그래서 마침 오늘 결론은 제가 오늘 마침 한겨레 신문에 내일 아침에 아마 나올 겁니다. 칼럼 기고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한반도라고 그러는 칼럼 기고했는데 여러분들이 미리 지난달에 제가 썼던 칼럼 중에는 이제 그 전쟁과 평화라고 해서 주로 우크라이나 난민 문제라든지 전쟁의 피해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있었고요. 오늘 그 우크라이나 한반도는 사실 우크라이나 한반도에 대한 어떤 비교라기보다도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보고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될지, 우리의 입장에서 지금 현재 우리의 상황을 어떻게 돌아봐야 되는지, 실제로 우크라이나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돌아보게 하는 그런 일입니다.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합니다. 아주 멀리 떨어져 있죠. 우크라이나 정말 먼 나라 아닙니까? 우리가 흔히 오히려 영국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독일까지는
늘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그 인식 세계 안에 있었고 늘 교류하고 있는데 동구권에서도 특히 깊은 곳입니다. 우크라이나 그러면 러시아에서도 모스크바라든지 블라디보스톡, 페테르부르크 이런 데 가는 사람들도 사실 우크라이나까지 갈 일은 없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깊은 곳인데 알고 보면 그 우크라이나가 한반도하고 유라시아 대륙의 문명 교차로로서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요 문명권의 변경지대에 위치하면서 동서 세력하고 남북 세력의 늘 역사적으로 중요한 분기점마다 교차하면서 충돌하는 그런 지점에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의 역사하고 우리 역사를 좀 비교해 보면 교차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변방에서 그 문명들의, 그러니까 비잔틴 문명하고 그 로마 카톨릭 문명, 그러니까 동로마 문명, 그 서로마 문명이 계속 각축전을 벌였던 곳입니다. 오스트리아, 폴란드, 오스트리아, 리투아니아 로마 카톨릭 쪽의 영향을 받은 그런 이웃과 그 비잔틴 문명을 제일 먼저 수입한 게 이 우크라이나 키예프입니다. 키예프 공화, 그 키이우 공국의 루스 공국이라는 것을 만든 사람인데요. 그 기원 1000년쯤 됩니다. 우리가 보면 대개 한 통일신라 시기쯤 되는데 이 기원 1000년쯤 되는 그 시기에 루스 왕국, 루스 공국을 세웠던 사람이 이름이 볼로디미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이름이 우연찮게도 블라디미르가 러시아식 볼로디미르이고요. 믿거나 말거나가 아닙니다. 사실 공식적으로 나타난 얘기지만 푸틴은 스스로를 볼로디미르 러시아인의 국가를 최초로 세운 그리고 문명, 비잔틴 문명 즉 동방 그리스, 동방 기독교 정교, 그러니까 그리스 정교라고 보통 얘기하고 혹은 동방 정교라고 얘기하는 그 전통을 받아들여서 러시아 루스인들을 문명화시킨 그 최초의 시조를 볼로디미르 시조를 그 이름을 딴 자기가 21세기에 완전히 괴멸된 그 러시아를 부활시킨다. 이런 개인적인 혹은 러시아의 이건 스키소파시즘이라고도 얘기하고 그러는 그 러시아의 독특하게 포스트 소셜리즘 시대라고 얘기할까요? 냉전의 한 축으로서 세계에서 1, 2등 가는 강국이었던 소비에트가 완전히 괴멸되고 서구의 조롱거리가 되면서 20년 동안 서구 각국에 수많은 이권을 뺏기고 국가의 모든 재산은 올리가크라고 얘기합니까? 과거 관료 내지는 혹은 국가 도둑들이죠. 보통 그래 도둑들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도둑 정치라고도 얘기하니까요. 특히 외국의 자본이나 혹은 외국의 영향과 연결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국가의 부를 수탈하고 국유 재산을 자신들이 착복해서 해외로 보내고 그러고 특별한 특권을 누리고 이런 아주 엄청난 부패의 국가가 되어버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런 유린되는 국가에 최소한의 질서를 만들고 다시 이제 석유라든지 여러 가지 정치 질서 회복 작업을 통해 갖고 질서를 잡은 사람이 스스로라고 푸틴이라고 생각하고 러시아 사람들의 지지가 대단합니다. 그들의 또 정치 공작도 상당히 능하고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를 그런 볼로디미르와 동일시하면서 볼로디미르의 동상을 세워요. 모스크바에 2006년에 세우고 그리고 바로 2013년 우크라이나에서
유럽 마이단 혁명이라고 그러는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의 그 민주화 세력을 이끄는 그 혁명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 그 2013년 11월 달에 그 혁명이 터지기 시작하는데 시위가 시작되는데 푸틴이 2013년 7월에 키이우를 방문해 갖고 우리는 한민족이다. 그 언어도 별로 다르지 않고 우리는 그 루스 공국의 그 기독교 전통을 받아들였을 때부터 우리가 러시아 민족의 역사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한민족이다라고 난 생각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 그 연설이 개인의 신념을 넘어서서 지금 그 러시아의 그 영광을 되찾으려고 그러는 사람들과 러시아가 유럽 혹은 미국식 서구식 민주주의를 받아들이게 되면 스스로의 권력 기반과 특권 이런 것들이 무너지거나 혹은 그 근본이 훼손되는 그런 상황에 놓일 사람들, 그런 특권 계층들이 고착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그런 그 과거의 영광을 되새기면서 우리는 서구의 길을 가지 않겠다. 우리는 러시아의 그 영광을 찾고 서구의 그 타락한 문명의 길을 가지 않고 우리는 질서 있게 위계적인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그 평등 차별 금지 뭐 이런 식의 얘기 그런 것들이 푸틴은 그것을 차별 금지를 동성애하고 동일시해서 윤리라든지 사회의 질서를 문란시키는 개념이라고 보기 때문에 엄연히 현실상 있는 여러 가지 그 차별적인 구도를 유지하는 그런 식의 그 제국적인 그런 그 질서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푸틴 같은 경우에 그런 그 러시아의 그 영광을 되살리는 방법이라는 것은 동시에 대중들에게 유럽이라고 그러든지 미국이라고 그러는 자본주의 혹은 민주주의 혹은 통합의 질서, 그 대개 그 유럽 연합에 러시아도 가입하자라고 그러는 움직임, 벨라루스에서도 우리도 유럽에 들어가겠다, 우크라이나도 유럽에 들어가겠다. 우리도 어떤 의미에서는 그 평등하지만 함께 공영할 수 있는 그런 유럽이 만들어 놓은 제레미 리프킨이 얘기하는 유러피안 드림과 같은 어떤 그런 이상적인 지향성에 동참하겠다라고 그런 얘기를 혹은 그런 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러시아의 민주화 세력이고 벨라루스의 민주화 세력이고 우크라이나의 민주화 세력인 겁니다. 그들은 유럽이 되겠다라고 그러는 것은 물질적인 어떤 선망도 있지만은 이제 제국적인 국가 간의 관계가 불평등한 관계 그리고 현실 세력과 현실적인 어떤 기득권이라든지 특권 이런 것들을 용인하고 재생산할 수 있는 그런 구도를 빨리 타파하고 유럽적 스탠다드로 최소한의 법적인 투명성 혹은 합리적인 시장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라도 질서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점점 설득력을 갖기 시작할 때 나온 얘기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그 길을 가면 안 된다. 우리는 러시아의 정신을 회복하고 순결한 영혼을 되살려서 타락된 그런 서구와 차별되는 그런 길을 가야 된다는 걸 갖다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얘기하고요. 그럴 때 푸틴이 강조한 역사는 루스 공국의 역사고 비잔틴 문명의 문명사적 흐름입니다. 이건 도스토옙스키라든지 러시아에서 그 유럽의 열등감을 느꼈던 그 러시아 제국 짜르 시대의 러시아의 지식인들도 역시 그 유럽에 대한 열등감 혹은 유럽에 대한 문명적 열등감을 영혼, 정신의 순수성 쪽으로 찾았던 그런 여러 가지 논의들을 혹시 뭐 까라마조프라든지 이런 그 러시아 문학에 익숙하신 분들은 어떻게 톨스토이라든지 도스토옙스키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결국 러시아적 정신의 그 순수성 이런 것들로 스스로를 유럽과
유럽에 눌리지 않는 어떤 존재로 올렸는지 이런 그 메커니즘은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지금 현재 명백하게 미국, 유럽, 특히 미국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지금 도덕적으로 그 교란받았습니다만 유럽 연합이라고 그러는 이상은 적어도 유럽 세계 그리고 유럽 세계 안에 포괄될 수 있는 사람들은 유럽 연합의 이상 안에 동참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유럽 연합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유럽 연합이 제안한 스탠다드를 맞추라는 겁니다. 유럽 연합 그 EU 가입 회원국으로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이라는 게 바로 시장 개방 쪽도 관계 있습니다만 더 중요한 거는 바로 법적인 투명성, 그 행정도 투명하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요소인데요. 이 두 가지 요소들을 바로 동구권의 올리가키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앞에 좀 장황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류의 이야기들이 배경이 돼서 푸틴에게는 우크라이나가 바로 제국으로서의 러시아 그리고 서구의 대안으로서 혹은 유럽연합의 그 대안으로서 제시하는 유라시아 제국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사실 우크라이나 침공은 어떤 부분에선 예정되어 있었던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꼭 이런 그 무력 침략을 거치지 않고도 우크라이나에서 그동안 그 친러 정치가들을 통해서 그러한 일들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굳이 침략을 하지 않고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그 한 덩어리가 돼서 살아갈 수 있었는데 실제로 그 우크라이나가 독립을 하고 그 독립하는 과정에서 또 친러 정치가들 통해서 조종했던 그것이 결정적으로는 오렌지 혁명, 그 다음에는 유로마이단 혁명을 통해 가지고 러시아의 손을 벗어나게 된 겁니다. 그 순간 러시아는 무력에 의지하게 된 거죠. 2013년, 14년간에 그때 100일간에 걸친 유로마이단, 유럽으로 들어가겠다. 우리는 유럽적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유러피안 그 드림이랄까 유럽의 그 꿈을 동참하겠다라고 그랬던 취지의 광장에서의 시위입니다. 처음에 시위가 아주 잔인한 무력 진압으로 그다음에 무장 투쟁으로 이렇게 전개된 것이 100일간에 걸쳤는데요. 우리 민주화 운동을 해왔던 우리로서는 아주 이해하기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다만 우리가 한 20년에 걸쳐서 했던 일을 그 사람들은 100일 동안 압축적으로 경험했다고 볼 수 있죠. 압축적으로 했다는 것은 이제 그야말로 그 100일 동안에 4.19, 뭐 광주, 60 그리고 그 아직 촛불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 60 항쟁까지는 했고요. 그러고 선거해도 불안정한 거 있죠. 그렇게 했는데도 선거를 하면 동서대립, 바로 그 오랫동안 축적된 친러 세력이 그 장악하고 있는 동부 지역이 늘 투표해서 거기가 산업화된 지역인데요. 투표해서 러시아 편에 혹은 기존 정치가 편을 들게 되고 또 도시 농촌 간의 대립이 또 있고 그런 그 여러 가지 그 기성 정치 혹은 기존의 그 지역 간 혹은 계층 간 혹은 그 여러 그 민족 집단 간의 갈등 이것들이 현실 정치에 반영되면 항상 선거에서는 그리 혁명 세력이 유리하지는 않았던 겁니다. 민주화 세력이 유리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러시아가 그 크림반도를 침공하고 합병을 하고 동부에서 아주 공작적인 사이버 공작을 많이 했는데요. 이 사이버 공작을 통해서 실제로는 러시아 군들이 싸우면서도 전쟁 같지 않은 전쟁을 계속하면서 그 전쟁 때문에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오히려 더 단합하게 됩니다. 그래서
70%의 지지로 선출한 사람이 지금 젤렌스키인 거죠. 이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동부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는 러시아계 사람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조차도 러시아가 무력으로 각종 그 공작적인 방식으로 사이버전을 벌리고, 그러니까 명백하게 현실과 다른 그 사이버 공작이 들어가고, 그리고 네, 말씀 계속해도 되겠죠? 네, 그저 사이버 공작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단합하게 됩니다. 러시아계조차도 침공하는 러시아 군을 싫어하게 되는, 그리고 점점 더 부패한 불평등한 구조를 재생산하는 그 러시아적 체제 안으로 들어가면 좀 곤란하겠다. 차라리 유럽 쪽에다 희망을 걸자 이러면서 좀 그 유럽 가입을 아예 표방하고 목표로 삼은 젤린스키라고 하는 유태인을 뽑아들이게 된 겁니다. 자, 제가 그 여러분들도 상당히 아실 만한 요 근래에 관련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배경에서 아직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맥락은 우크라이나가 대국이라는 겁니다. 큰 나라라는 거. 이게 러시아 같은 나라가 침공을 하면 바로 손들고 나올 줄 알았던 거예요. 심지어 미국도 그 탈출할 비행기 보낸다고 그랬던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가 침공하면 별로 오래 버티지 못하고 뭐 일주일 안에 항복한다, 뭐 2주일 안에 항복한다. 그리고 주요한 그 정치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해외로 도망갈 거다. 또 러시아계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 다 실제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는 그리 큰 차별이 없다. 250년 이상 러시아의 한 지방으로 있었던 곳이니까 그곳이 뭐 군사력이나 모든 면에서 러시아하고 이렇게까지 심하게 저항할 줄 몰랐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심하게 저항하는 거죠. 그리고 생각보다 그 저항이 러시아도 뭐 2주일이면 침공해서 정부를 교체할 수 있다고 얘기했다거나, 혹은 바깥 세상에서 바라보기에 우크라이나가 얼마나 큰지 몰라도 뭐 러시아군이 들어가면 금방 달려 들어가서 다 온 나라를 장악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연상해 보자면 우크라이나의 국토는 프랑스만 합니다. 인구는 독립했을 때 5,200만이었고요. 경제학지는 프랑스의 2배입니다. 러시아의 동부 지역이라고 얘기하는 지금 뭐 그야말로 분리 독립한다, 뭐 그쪽에서 오히려 러시아 편을 듣는 친러 세력이 많다, 그러는 그 동부의 뭐 두 지방이면 우리를 생각하기엔 뭐 강원도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겠습니까? 지도상으로 되게 그렇게 표현되는데, 우크라이나 그게 소비에트가 키워놓은 최대의 콤비나트입니다. 그러니까 철강 산업부터 시작해서 그 산업 자원들이 다 한데 결합된, 우리로 얘기하면 포항, 울산 같은 곳이에요. 그리고 거기다가 그곳이 러시아의 미사일 공장도 있었고, 그러니까 첨단 군수 산업이 있는 곳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자연히 그곳에는 러시아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지금도 그 지역은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산업화된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곳에서 우리가 다 그 외부도 그렇고 푸틴도 그렇고 실제로 이만한 대국을 쳐들어갈 때 충분한 병력과 충분한 작전을 세우지도 못하고 들어갔던 이유는 인식상의 오류가 있는 겁니다. 너무 오랫동안 러시아에 속했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소러시아라고 불렀던 겁니다. 백러시아, 벨라루스에 대해서 멜로루스라고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멜라루스라고. 이런 멜라루스라고 소러시아라고 그러는 이름을 붙였던 그 우크라이나니까 인식상 작다고 느끼는 거예요. 큰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러시아와 함께였던 역사가 길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별로 차이가 없다라고
푸틴은 생각하지만 동조동근론 같은 우리가 같은 뿌리의 같은 조상이라고 그런 얘기를 일제시대에 들으면서도 어떻게 일본의 일제시대에 일본 사람 혹은 일본이라고 그러는 국가체제 안에서 차별받는 소수민족이었는지 식민지 백성이었는지를 체험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푸틴이 우리는 한민족이다 그런 얘기가 좋게 들리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언어도 비슷하다는 것도 좋게 들리질 않아요. 실제로 우크라이나가 독립했을 땐 러시아어가 훨씬 더 일상어였고 러시아어를 쓰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지금 우크라이나에서는 공식 용어가 우크라이나 말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의식적으로 우크라이나 말을 많이 쓰고 우크라이나 말을 쓰는 것으로 스스로 정체성을 삼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는 러시아 말을 써도 공식적으로 공적인 얘기를 할 때는 의식적으로 우크라이나 말로 하는 그런 정도로 이제 변한 거죠. 그러니까 그 일제 때 그 일본말만 쓰도록 하는 정책을 한두 세대만 하면 조선 사람들이 다 일본 사람이 될 거다라고 생각했던 제국주의자들의 인식과 푸틴의 인식이 그리 다르지 않은 거예요. 러시아 사람들의 인식이. 동시에 그런 식의 선전 혹은 그런 식의 바깥 세상에 대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식이 주로 러시아를 경유해서 나왔기 때문에 외부 세계도 역시 오해를 했던 거죠. 그나마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러시아라고 그러면 아주 뼈에 사무치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근세에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기근이라는 거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북한 기근 문제를 공부할 때 제가 처음 접하게 됐던 게 우크라이나 사회주의 기근의 형식 중에서 우크라이나 기근과 중국의 대약진운동의 기근이 북한의 기근과 비슷한 그 사회주의 기근입니다. 주로 전략적 혹은 정책적 판단에 의해서 대재난이 일어난 그런 상황인데요. 이 재난 특징은 식량을 생산하는 사람들이 굶어 죽는다는 거예요.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곡창지대였고 소비에트가 된 다음에도 소비에트 곡창이었는데 식량을 생산한 거를 다 갖다 바치거나 빼앗기고 식량을 정작 생산한 농민들이 굶어 죽는 거예요. 350만이 굶어 죽었습니다. 이 350만, 1932년, 33년 이 2년 동안에 지금 최소치로 얘기하는 숫자가 뭐 330만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보통은 뭐 500만 뭐 많은 수치는 한 1000만까지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이 재난은 너무나 그 정책적이고 그 인위적인 재난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스탈린의 의도성까지 어떤 뭐 음모론까지 나오는 거죠. 그 음모론의 정도가 단순히 그 추측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증거로 뒷받침되면서 그 우크라이나 대기근은 유태인 대학살 홀로코스트처럼 홀로도모르라고 얘기해요. 홀로도모르라는 말을 하면서 제노사이드 대량 학살의 혐의를 가지고 유엔에서도 그건 제노사이드였다라는 판정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물론 그거 자체가 뭐 그렇게 뭐 법적인 혹은 엄정한 왜냐하면 그 의도성을 입증할 수가 없으니까 규명된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정도로 대단한 인재를 겪었다는 거고요. 그런 소비에트 체제에서 인재를 겪었던 우크라이나가 그 소비에트 체제에 대한 혹은 러시아에 대한 신뢰가 있기가 어렵죠. 그래서 나치 히틀러는 우크라이나라고 그러는 유럽 최대의 곡창지대를 장악하면 나치 제국, 제3제국이라고 얘기했던 그 제3제국이 완벽하게 든든한 안정된 식량 자원을 획득하면서 안정된 기반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소련하고의 침략전쟁을 시작한 겁니다. 사실 나폴레옹처럼 소련 전체를 장악하겠다라고 그러는 그런 의도는 없었다고 제가 나중에 얘기를 들었는데
히틀러조차도 우크라이나라고 그러는 곡창지대를 빠른 속도로 장악하고 어느 정도 선에서 그 제3제국, 나치의 그 제3제국의 영역을 확보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유럽만 갖고는 히틀러로서도 우크라이나가 빠진 유럽은 불안전하다고 봤던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라든지 카나다라든지 이런 거는 식량 자원이 든든하게 뒷받침하고 있으니까 안보 면에서 든든한 점이 있는데 유럽은 그런 부분에서 외부에서 봉쇄가 들어가고 그러면 우크라이나 정도는 그야말로 빵공장으로 끼고 있어야만 유럽이 안정된다 할 정도로.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라는 거의 위치와 그 성격을 실제로 유럽 한도 안에서는 상당히 중요하게 바라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런 그 우크라이나가 바로 그런 대기근을 겪고 우크라이나의 민중들이 원한에 사무쳐 있다는 상황을 히틀러 나름대로 계산을 하고 침공을 시작했던 거고, 그리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우크라이나에 잠입해 들어갑니다. 그런데 나치는 우크라이나에서 또 학살을 하게 되고요. 특히 우크라이나에는 유태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유태인들이 많이 있었던 이유는 우크라이나는 계속해서 아까 초기에 비잔틴 문명을 수입해가지고 하나의 이를테면 유라시아의 서부 지역을 점점 더 비잔틴 문명을 받아들인 문명화된 사회, 유목민 사회를 문명화된 사회로 만들어 나가는 그 진입 혹은 중심지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키우라는 것은 지금 그리스 정교의 동방 아주 중심지였던 거예요. 그거가 모스크바로 넘어가게 된 계기는 몽골 침입에 의해서 모스크바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스크바로 주도권이 넘어가게 됐던 그 키우 제국, 키우의 중심 역할이 그 다음에 몽골 침입이 끝난 다음에 몽골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로마 카톨릭 세력들이 폴란드, 리투아니아가 대거 이 우크라이나의 서부 지역을 차지하고요. 지금도 주로 더 유럽적이라고 얘기하는 드네프르강의 서쪽 지역은 폴란드, 리투아니아, 나중에 오스트리아 제국,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영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긴 로마 카톨릭의 영향을 많이 받은 슬라브족의 땅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동부 지역은 러시아가 이제 장악을 하고 모스크바로, 그러니까 몽골에 침입받아 갖고 모스크바로 그리스 정교, 지금 러시아 정교라고 합니다. 하도 거기가 더 커졌으니까 그 정교의 중심을 모스크바로 잠시 옮겨 놨었는데 거기가 중심이 돼가지고 이제 모스크바가 러시아로 자라나면서 러시아 제국이 되면서 우크라이나를 분할 통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 분할 통치를 하던 우크라이나의 여러 가지 그 제국들에 의해서 이렇게 저렇게 분할되고 이렇게 살면서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그 제국의 봉건 체제 안에서 가장 지독한 속박, 착취를 당합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농노제도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라고 그러는 비옥한 땅이 충분히 개발되지 않은 상태에서 폴란드의 귀족들과 러시아의 귀족들한테 제일 먼저 봉토로 아주 널찍널찍하게 나눠주는 게 누가 봐도 조금만 개간하면 엄청난 생산력이 있을 만한 흑토입니다. 까만 땅들. 그 땅을 개간을 하고 농사를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귀족들에게 넓게 선심 쓰듯이 쫙 깔아놓은 그 땅을 실제로 농사 지어야 될 사람들은 우크라이나 농민들이었던 거죠. 그 사람들을 잡아다가 이 사람들을 가혹하게 땅을 개간하고 노동을 시켜야 되니까 노예화했던 겁니다. 땅에 속한 노예들입니다. 농노죠. 우리는 보통 농민하고 혼돈합니다만 이 사람들은 완벽하게 농사짓는 노예입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도망들 가죠. 이 사람들이 탈출하는데 남쪽으로 탈출하면은 타타르인이라고 그래갖고 이슬람 사람들이 흑해 연변까지 쫙 들어와 있으면서
탈출해오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또 노예로 팔아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다음에 탈출해서 갈 수 있는 곳은 동쪽으로 가는 겁니다. 아직 러시아 제국과 그 로마 카톨릭 세력이 미치지 않은 땅, 그게 코사크들의 본거지입니다. 거기서 자유민 코사크라고 그러는 자위력을 갖춘 그런 집단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도망간 농노들이 완전히 그 충원이 돼가지고 강성한 세력이 됩니다. 그 세력이 스스로 국가를 세우기도 하지만은 스스로는 국가를 유지하지 못하고 계속 폴란드의 용병이 되거나 러시아의 용병이 되거나 혹은 러시아의 보호를 받거나 폴란드의 보호를 받으면서 그 코사크의 나라들이 혹은 코사크의 그 국가들이 살아 나왔던 거죠. 자, 뭐 몽골의 침이 얘기했을 때 우리 국사를 연상하시면은 똑같은 식입니다. 그 무사들의 나라였던 고려가 그 몽골 침입을 받아갖고 강화도로 천도해가지고 그리고 뭐 팔만대장경도 세우고 이럴 때 우크라이나는 모스크바로 교회를 옮겨놓고 몽고하고 저항도 하고 몽고의 지배도 받고 이렇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우리가 지금 왜구나 이런데 그 고려 말기의 왜구, 조선조 초기까지 왜구에 시달렸던 것 같이 이 왜구에 시달리는 것처럼 남쪽에서는 계속 그런 침략하는 그리고 우크라이나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한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그 희생양으로 삼는 그 먹잇감으로 삼는 그런 그 외부 세력들이 늘 쳐들어왔던 거죠. 그것을 국가가 보호해주지 못하니까 자위력을 갖추고 어떤 그 무사 집단보다도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싸우는 자유민 투사들 코사크라고 그러는 그런 집단들이 나왔던 겁니다. 자, 이 장황하게 인류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자꾸 한도 없이 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리자면 지금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코사크 정신으로 싸우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된다 이 말씀입니다. 우습게 볼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러시아 사람들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러시아화되어 있는 그렇죠. 러시아의 강제로 짜르 시대부터 시작해서 소비에트 시대까지 강제로 러시아어로 공부하고 러시아어로 사회생활을 했으니까 일제시대 35년 겪고도 일본말만 하던 그 우리 부모님들 세대가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250년 겪었는데 그런 우크라이나가 말은 러시아 말을 해도 사람들의 마음은 우크라이나인 거고 그 사람들은 그 제국으로서의 러시아건 사회주의 이상향으로서의 소비에트건 자신들이 어떤 방식으로 차별받고 어떤 방식으로 희생되는지를 역사적으로 체험한 사람들이랍니다. 물론 소비에트 시절과 지금 현재 러시아까지 우크라이나 대기근이라든지 이런 그 끔찍한 참상은 역사 기록에서도 지웠고 그 덮었습니다만 1930년대에 겪었던 대기근입니다. 당시 인구의 10% 이상이 죽어간 대기근이고 그 당시에 러시아하고 벨라루스는 인구가 10%, 16% 이렇게 늘어나는데 우크라이나는 6%, 7% 감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 통계가 인구 통계가 증거하는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졌는데 그게 아무리 그 공식적인 혹은 문자로 된 역사책에선 지운다 하더라도 사람들의 기억의 역사에는 살아있는 거죠. 그런 것이 이제 드디어 러시아 군의 침공이라고 그러는 현실적인 그 무력이 이제 눈에 보이게 되면 이들이 그동안 역사적으로 체험했던 모든 그 희생의 기억들이 되살아나면서 정말 죽기 살기를 싸우는 거예요. 정말 그 처절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강한 응집력으로 그 대응을 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가 우크라이나인데 한반도하고 관계를 말씀드릴 시간은 3분 정도 남은 것 같아요. 그죠?
조금 더 해도 됩니다. 10분 정도. 한반도는 글쎄요. 우리가 시진핑 주석이 윤석열 당선인한테 전화 걸어서 이사 갈 수 없는 이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덕담이 아니죠. 현실을 직시하라는 그런 경고죠. 바로 우크라이나 같은 큰 나라가 러시아에 붙어 있으면은 저렇게 아무리 온 국민이 단합해서 열심히 싸워도 온 국토가 초토화되는 위기를 겪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지 않습니까? 이런 일을 실제로 당대에 겪게 되리라고 누구도 예견하지 못하죠. 거기다가 지금 해외로 도피한 난민이 400만이 넘었다고 그러는데 이산가족이 얼마겠습니까? 5천만 인구 중에 1,000만, 2천만이 이산가족이죠. 이런 비극이 어디 있겠습니까? 언제 어떻게 다시 융합될지 모르는데 이제 우크라이나 평화협상이라는 것은 분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평화협상에서 러시아 쪽에서 제일 먼저 나온 얘기, 동시에 유럽에서조차도 미국에서조차도 그거 하나의 해결안이 되겠네. 코리아 모델이라고 얘기를 해요. 공식적으로 나왔습니다. CNN, BBC에서도 다 보도를 한 코리아 모델로 지금 이 상태에서 휴전하자는 건죠. 그리고 그 휴전선을 경계로 분단 아닙니까?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분단됐구나 하는 거를 다시 한번 생생하게 돌아볼 수 있는 겁니다. 침략전쟁이나 혹은 외세가 한 나라를 손쉽게 장악할 수 있을 듯 하다가 심각한 저항에 걸리면 어느 선에서 멈추고 분할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자기 편 혹은 외세에 의존해서 조각난 땅을 지킬 사람들만 그런 세력만 양성시키면 자기들끼리 싸웁니다. 직접 싸울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바로 자기 옆에 붙어 있는 잠재력이 큰 대국입니다. 그 대국이 분할돼서 스스로 국력 소모를 하고 스스로 작아지는 겁니다. 지금 정확히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지난 70년 동안 하고 있는 일이 그겁니다. 한민족이 약소국이 아닙니다. 한반도에는 사실은 두 개의 강국이 있습니다. 초초 강국들하고 같이 옆에 나란히 있어서 그렇지 대한민국이라고 그런 나라가 3050 클럽 인구 5천만 이상 3만 불 이상의 소득을 갖고 있는 세계에서 7번째 나라예요. 사실 부강한 나라입니다. 북한은 우리가 이스라엘이 핵무기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인식한다면 북한은 세계에서 9번째로 핵무기를 갖고 있는 강국입니다. 이 두 나라를 한 민족이 만들어냈고 그 한 민족은 알고 보면 주변을 둘러싼 전 세계 1, 2, 3, 4등 나라들 지정학적으로 그 나라 사이에 끼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나라들은 만만치 않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한민족 집단이라는 것은 언어적으로도 그렇고 이만한 언어에 이렇게 긴 어떤 역사적인 응집력을 가지고 문화적 역량도 있고 기술력도 있고 또 이제는 어떤 경제력도 있는 이만한 집단은 사실은 한대로 뭉쳐두면 굉장히 위험한 거죠. 위협으로 자라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대국인 겁니다. 초강대국이 보기에도. 그것을 약화시키는 최고의 방법은 분할이죠. 분할은 단순히 영토만 분할한다고 우리가 보통
지금 이 상태에서 뭐 우크라이나 땅에 요만큼만 띄워주는 게 어떻겠어? 아니죠. 그 땅에 있는 그 사람들과 그 땅에 있는 우크라이나 사람들과 저 땅에 있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싸우는 겁니다. 동족 상자는 더 깊은 상처를 남기고 더 치열하죠. 그거 하느라고 이웃 나라들 다른 자기들에게 뭐 다른 돌아볼 게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폴란드하고 우크라이나하고 관계가 저렇게 그 많은 사람들 지금 우리가 뭐 우크라이나의 난민들이 폴란드에서 환영받고 이런 모습만 보면 우리가 저 나라가 원래 사이가 좋은 이웃 나라인가? 전혀 아닙니다. 이거 폴란드는 우크라이나를 지배했던 나라입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 그 대한민국 사람들이 일이 터져가지고선 일본으로 피난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들을 쫓아낸 집단이 밉기도 하고 그 집단을 견제하기 위해서 환영하겠죠. 그러나 그 땅에서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겪을 어려움은 정말 까마득합니다. 왜냐하면 2차 세계대전 시기도 그렇고 상당히 여러 차례 폴란드 지역에 있는 우크라이나 사람들과 폴란드 사람들 간에는 서로 간에 그러니까 민족 폭동이 일어나고 서로 죽이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2차 세계대전 때도. 그러니까 그 민족 갈등의 그 앙금이 있는 집단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상태를 보면 정말 최악의 평화라도 전쟁보단 낫다. 이 평화의 중요성, 그리고 막상 전쟁은 터지긴 쉽지만 수습하기 어렵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그 전쟁에 대해서 섣부르게 뭐 일주일만 온 국민이 참아주면 평양을 폭격해서 금방 끝내겠다, 이런 식의 얘기들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통쾌하죠.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얘기인지, 얼마나 무책임한 얘기인지. 그리고 실제로 우리의 운명을 우리가 컨트롤할 수가 없거든요. 실제로 그렇고 지금 현실도 그렇고. 우리도 핵무장하자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 있어요. 우리가 핵무장을 하다니요. 전시작전권 통제도 못 가져왔는데 미국이 우리가 핵무장하게 내버려 둡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죠. 미국하고 끊고 살 건가요? 그 정도로 배심이 있으면 또 다르죠. 그럴 수도 없어요. 미국하고 끊고 어떻게 삽니까? 미국하고만 끊습니까? 우리가 지금 핵무장을 한다라고 그런 정도까지 가면은 우리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경제적인 그리고 모든 국제관계를 다 망가뜨리면서 어디까지 감수하면서 하겠다는 핵무장인지, 핵만 그냥 갖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경제를 다 파탄을 내고 사회적으로도 고립되고 다 하면서 국제적으로도 고립될 거 감수하면서 하는 게 핵무장이거든요. 이런 일들을 어디까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지. 지금 정말 우리는 강대국 옆에 붙어 있는, 바로 우리가 경계를 맞이하고 있는 그런 나라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인식해야 됩니다. 이사 갈 수 없는 이웃이라는 게 심상치 않은 얘기입니다. 여기에 또 한 가지로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이런 위기를 보면서 더군다나 우리하고 그 유라시아의 남쪽과 서쪽에 위치한 이 두 대국, 그러나 강대국 옆에 붙어 있는 대국, 이 대국들이 이런 경우를 외국 세력들의 세력 다툼 사이에서 실제로 어디까지 위기를 겪어야 되는지, 안보적 위기를 겪어야 되는지, 안전을 잃어버려야 되는지를 우리가 이렇게 지켜본다면, 한번 지금 자라나고 있는 태평양 세력과 대륙 세력 간의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결코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실제로 저렇게 터질 줄 몰랐거든요. 저게 나토를 표방한, 나토를 중심으로 한 대서양의 양쪽에 걸친 미국과 유럽연합의 이 두 집단이
통합된 안보 체계가 나토 아닙니까? 북대서양 조약기구라는 이 나토 세력과 유라시아 연합이라고 해가지고 푸틴이 제창하고 과거 러시아에 속한 나라들 거기다가 지난 올림픽에 와갖고 중국의 뒷받침까지 받기로 해놓고 하는 대륙 세력 간의 충돌이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진 거거든요. 그럼 당연히 우리가 연상할 수 있는 것은 태평양 세력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골적으로. 미국, 일본, 오스트라리아까지 붙었지 않습니까? 인도가 들어갔다 빠질 겁니다만.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중국의 대만 침공에 대해서는 자꾸 뉴스에 뜨고 있습니다. 중국이 침공했다 얘기하는 것보다도 중국은 대만을 침공할 거다는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저는 심상치 않다고 생각해요. 우크라이나는 침공할 거라는 얘기를 미국에서 훨씬 많이 했거든요. 지난 가을에 제가 캐나다에 갔을 때 캐나다에서 안보회의를 갔었는데 거기서도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난 왜 이렇게 우크라이나가 뭐 별로 위험해 보이지 않는데 왜 저렇게까지 침공 얘기를 하나 그랬어요. 그 안보회의에 한국은 안 왔는데 대만은 왔더라고요. 대만에서는 대만 군 관계자들하고 많이 왔었습니다. 실제로 대만하고 관계가 그 정도까지 아니었는데 대만이 지금 상당히 부각되고 있어요. 그렇게 비껴갈 수 있을까요? 그걸 비껴간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한국 전쟁이 벌어졌을 때 메가더 장군이 만주에다가 원자탄을 쓰자고 그런 얘기를 한 거는 그냥 만주만 폭격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대만에 있던 장개석 군대를 상륙작전을 시키자는 얘기하고 같이 나왔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새로 성립된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불안정한 공산정권을 절호의 기회다. 이때 원자탄을 써가지고 눌러놓고 다시 장개석 군대로 뒤집자라고 그러는 그 전략 안에서 나왔던 얘기죠. 자, 보면 이런저런 전략들은 그 초초 강대국들은 그냥 장기판 놓듯이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 판이 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전쟁터가 되면, 근데 전쟁터가 되자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건 제일 문제죠. 지금 여기서 전 민족 간 대화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북 대화 빨리 해야 되고요. 북쪽도 위기감 느낄 거거든요. 적어도 다시 한번 한반도가 전쟁터가 돼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한반도라고 그러는 같은 배를 탄 입장이다. 우리를 제일 먼저 쌈붙이고 싶어 할 거다. 일단 이거는 좀 하지 말자. 이거에 대해서는 일단 민족 간 기본 합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공식적이지 않더라도 잠깐 공식 비교 뭐든지 간에. 그 다음이 국민화합입니다. 지금 우리처럼 분열되어 있는 대한민국같이 분열되어 있는 그런 지형이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돼서 외교 못합니다. 국민적 합의라는 것은 외교에 굉장히 중요한 요인인데 그러나 뭐 원래 국민이라는 건 그렇게 잘 화합하거나 그런 건 아니죠. 의견 차이가 있는데 의견 차이가 극단적인 편가르기로까지 갔을 때는 빨리 화합할 수 어떤 그 융합시킬 수 있는 요소들이 나와야 되는데 사실 우크라이나의 위기를 우리가 엄중하게 바라보면서 그 뭔가 화합의 실마리를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화합이라기보다도 우리 국민 간, 민족 간 대화도 중요하지만 국민 간 대화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불행하게도 혹은 상당히 그 위험스럽게도 지금 그런 의식이 좀 덜한 사람들이 집권하게 됐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더 어려운 고비를 넘어가야 되겠지만 그렇게 위험한 그 보수적인 사람들이 현실을 제대로 인식해 갖고 최소한 합리적인 움직임을 택한다면 의외로 문제가 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를 저는 좀 갖고 있습니다만 그러기에는 또 외세 조작이 좀 너무 심해서 또한 그 가짜 뉴스의 그 작동이 너무 심해서
저는 좀 여러 가지 염려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오늘 쓴 한겨레 칼럼은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했던 얘기도 일부 있습니다만 저는 그 사이버 공작이 외세에 의해서 지금 우리 안보 위기는 지금 사이버 공간에서 먼저 시작됐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중국인 차별 혐오에 대한 이야기가 현실보다 훨씬 더 증폭돼서 떠돌아다니고 있거든요. 전 전초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이버 공간이 어떤 의미에서 가짜 뉴스에 장악되지 않도록 혹은 그 사이버 공간에 대한 그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께 두서없이 그저 우크라이나 관련된 제가 그동안 좀 공부했던 몇몇 가지 사실들을 가지고 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정리된 얘기를 드렸다기보다는 그냥 여러 가지 화두를 던져드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뭐 여러 가지 논의를 해주시면 저도 그걸 통해서 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교수님께서 저는 말씀을 들으면서 한반도가 70년 앞서서 우크라이나 전쟁 비슷한 전쟁을 겪었다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 토론은 우리 최유 박사님께서 먼저 해주시겠습니다. 한 5분 이내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일하는 최유라고 합니다. 이렇게 법을 전공하고 있다 보니까 오늘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관계에 대해서 역사적, 문화적 여러 가지 관계를 이제 깊게 알지는 못했는데 교수님 말씀을 통해서 좀 많이 배웠습니다. 조금 더 뭐 토론한다기보다는 조금 더 얘기를 들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좀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이제 남북 관계에 관해서 저희 연구원에서도 이제 주로 법제 위주로 연구를 했기 때문에 조금 교수님도 이제 뒷부분 남북 관계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지에 관해서 말씀 주신 것이 사실 이렇게 전쟁을 너무 쉽게 알았던 어떤 세대들, 저희도 사실 전쟁을 못 겪었지만은 이런 세대들한테 전쟁의 위험성을 일단 보여줬다는 것 자체가 좀 큰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하고 대만 관계에서도 계속 긴장 관계가 높아가고 있는 실정이었는데 중국도 이번 전쟁을 보면서 좀 느낀 바가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가장 큰 거는 이제 북한이 이 전쟁을 어떻게 바라봤을까의 문제인데 조금 부정적인 측면도 있고 좀 긍정적인 측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우크라이나가 비핵화 국가라는 점에서 역시 비핵화는 위험하다. 이거는 뭐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에도 북한이 충분히 알고 있었을 테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이제 더 확신을 가졌겠죠. 그래서 쉽게 비핵화는 힘들겠다라는 것 하나하고, 이거는 지금 지도체제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북한 지도체제 전체적인 어떤 북한 사람들이 느끼는 것이겠지만은 이게 자유주의화는 위험하다는 거. 그러니까는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이 그대로 남는 상황에서 사회주의 진영 체제 안에 있으면서 자유주의화하는 거. 그게 사실 정치와 경제를 따로 이제 분리를 하고 합니다만 정치적인 자유주의와도 위험하고 북한은 특히나 중국의 영향하에 있기 때문에 경제적 자유주의화도 조금 더 조심스러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러니까 어쨌든 그 나름대로의 정상 국가화를 위해서 경제 발전을 아직도 생각을 하고 있겠지만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힘들겠구나라는 생각들 하고요. 이제 이 전쟁을 통해 가지고 교수님도 말씀 주셨겠지만 이게 자유진영하고 사회주의 진영이 마치 냉전 체제에서 봤던 것처럼 다시 블록화되고 다시 긴장 관계가 한 4, 5년 동안은 유지되지 않을까 하는, 그러면은 그동안 이제 최근에 한 2, 3년 동안 쌓았던 남북 대화의 분위기가 좀 힘들어지겠구나라는 측면이 뭐 이건 어쩔 수 없는, 지금 우리도 보수 정권이 들어왔지만 이제 그런 대화의 시간은 당분간 좀 더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다만 이제 긍정적인 측면을 보면은 러시아가 왜 저런 위험을 감수했을까? 사실 러시아 자체로서도 전쟁을 치른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을 감수하는 것인데 이게 뭔가
푸틴 자체의 어떤 내부 정치인으로서 어떤 지지도를 유지한다는 것도 있지만 사실 세계가 미국하고 중국 사이로 패권이 나누어지게 되는 상황에서 러시아의 존재감이 없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러시아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라도 전쟁을 치른 건데 그 대가가 너무 심하고 그 대가로 인해서 러시아는 이미 쇠퇴하는 국가였는데 더 쇠퇴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그리고 그럼 중국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중국은 현실적으로는 러시아를 지지하면서도 또 전폭적으로 러시아를 지지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만약에 이 전쟁이 중국한테도 나쁜 영향을 준다면은 사회주의 체제 안에서 뭔가의 변화는 있지 않을까라는 거죠. 그러니까 남북 관계에서 가장 나쁜 것은 우리는 미국 쪽에 붙고 북한은 중국 쪽에 붙는 어떤 냉전적인 대립 구도가 그대로 가는 것인데 뭔가 중국의 변화가 발생한다면은 북한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아직은 먼 얘기입니다. 러시아가 변해야 되고 그에 따라서 중국도 변해야 되고 그에 따라서 북한도 변해야 되지만 이게 향후 한 5, 6년 이후에는 그런 상황들도 뭐 나타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리고 당장은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2024년에 이제 선거를 다시 치러야 되는데 그때까지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가 개선될 여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끝날지는 모르겠지만은 뭐 완전한 패배도 없을 거고 그러니까 지리하게 전쟁이 계속되면서 동부 쪽에 그 러시아군이 계속 남게 된다면은 결국엔 서방의 제재는 계속될 테고 그 상황은 계속 이어질 텐데 그러면은 그 사이에 북한하고 뭐 미국하고 협상을 한다는 거는 힘들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좀뭐 당분간은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그러면 그 기간 동안 다시 또 우리가 참고 인내해야 되는 기간 동안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스스로 어떤 화합을 조금 다른 모델을 찾아야 될 것 같고요. 북한은 북한 나름대로 또 다른 경제 발전 모델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북한이 개성공단을 열고 했을 때는 분명히 어떤 경제 발전에 대한 이득이나 또는 발전을 남한 또는 미국과 협력을 하려고 했었던 의도가 있었던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한 나름대로도 계속 중국의 영향을 하에 있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이제 서로 숙고하는 기간이 한 2, 3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해보고요. 역시 이제 전쟁의 위험성을 가장 잘 보여줬다는 게 이번 전쟁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시사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저 교수님 얘기를 조금 더 듣고 싶은데 저 토론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예, 교수님께서 원래 2시간을 해야 이제 제대로 들을 것 같은데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남북 간의 긴장이 또 조성될 것 같고 근데 최우 박사님이 이 전쟁을 계기로 해서 러시아가 또 쇠퇴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잠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러시아 지금 이미 뭐 평가들을 벌써들 하고 있습니다만 사이버 전쟁에선 졌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미 졌죠. 여기서 사실 그 보통 그 정치 쪽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뭐 전통적으로 그렇습니다. 정치학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제 제도 권력을 갖고 있는 그 현실 이제 국가 정치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 쪽에 더 무게를 두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 뭐 인류학자들 같은 경우는 사람들의 마음 쪽의 움직임을 굉장히 비중을 두고 보려고 하는 편입니다. 심상치 않은 변화가 일어났다고 저는 봐요. 사실 이거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 코로나 상황에서 특히 그 SNS 메시지나 혹은 특히 유튜브나 뭐 이런 정말 그 미디어 지형이 변하지 않았습니까? 우크라이나 상황은 러시아도 겪어보지 못했을 겁니다. 어때까지 사이버 공작 쪽은 러시아가 지금 최고였거든요. 여기서 그 티모시 스나이더라고 그러는 그 예일대 역사학과 교수가 쓴 가짜 민주주의가 온다라는 책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가짜 민주주의가 온단가 왔단가 한번 보자. 여기 있어 책. The Road to Unfreedom. 가짜 민주주의가
온다. 맞습니다. 가짜 은주주가 온다. 티모시 스나이더인데요. 이건 뭐 이 사람은 그 러시아 동구 전공이고 특히 그 포스트 소셜리즘의 변화에 대해서 아주 전문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뭐 그쪽 분석이 많습니다. 또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뭐 거기까지 자세하게 보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분이 주목한 것은 사실 이분의 이 책이 유명하게 된 거는 책의 대부분의 내용은 러시아에 대한 분석인데 이 책이 세계적으로나 여러 가지 주목받게 된 거는 영국의 브렉시트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에 러시아의 사이버 공작팀들이 어떻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나 이 부분입니다.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거죠. 이게 그냥 단순한 음모론으로 흘려 지나갈 얘기가 전혀 아니더라고요. 이런 이 사이버라고 그러는 그 영역에 특히 초기에 그것을 어떻게 무기화시킬 수 있는지 어떻게 공작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국력을 기울여서 하면 이 정도의 효과를 낼 수 있구나. 영국을 유럽연합에서 탈퇴시키는 것은 바로 유라시아에 대해서 러시아에 비해서 너무나 어떤 의미에서 합리적 이상적으로 움직이게 보이고 다른 그 러시아의 그 동구권에 있었던 과거 러시아의 위성 국가들이 다 유럽연합으로 쏠려 들어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러시아로서는 내가 더 잘할 수가 없으면 저걸 망가뜨리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상대방을 망가뜨리는 것 중에 첫 출발은 약한 고리를 누르는 건데 놀랍게도 러시아의 사이버 공작팀들은 유럽의 각 나라의 극우파 세력을 전폭적으로 지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마크롱하고 붙어있는 르팽도 러시아의 지지를 받고 있는 거죠. 이런 극우파를 지원하는 러시아라고 그러는 이 구도가 지금 우리에게 잘 인식되지 않습니다만 가짜 뉴스의 영역에서는 명백하게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 땅에서 흐르고 있는 이 가짜 뉴스의 흐름이라고 그러는 거가 꼭 골수 우파들이 여기서 자생적으로 만든다고만 보기 어려울 정도의 상황이라고 연상하시면 됩니다. 그런 식의 그 가짜 뉴스 영역은 그런 의미에서는 정말 사이버 세상은 지금 우리가 지금 잘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제대로 규제도 못하고 그러나 엉뚱하게 아직도 제대로 연결해지지 않는 세상이기 때문에 엉뚱하게 결집되거나 혹은 조직된 힘이 들어가면은 확확 지형을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뉴 프론티어란 말이죠. 이 부분을 러시아 공작, 러시아의 KGB가 출신들이 세계적으로 인류사에 큰 획을 그을 만한 일들을 해낸 거죠. 그러니까 유럽연합을 와해시키는 첫 블록을 띄어내는 일을 브렉시트로 했다면 미국을 아주 분열시켜갖고 미국의 그냥 그 좌우 대립을 극화되게 만든 미국의 진보와 보수의 대립이 지금같이 이렇게 야한 상태가 된 적이 없거든요. 트럼프 하나가 했던 역할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 트럼프라고 그런 사람을 키워서 올려서 당선까지 시키는 힘을 그 사이버 세상은 갖고 있더라는 거죠. 사이버 영역이. 이 부분에 대한 분석이 탁월합니다. 이 티모시 스나이더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연상하자면 제가 얘기가 좀 더 돌았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벌어진 일은 러시아에서 당연히 그 사이버 공작팀이 준비 안 했겠습니까? 이 전쟁을 하면서 자신하고 했을 겁니다. 근데 온 세상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갖고 막 움직여야 되는 그 여론 지형에는 그까지 그 공작 팀 가지고는 그야말로 그 바다에 물 한 바가지 붓는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전혀 그 방비가 안 된 사이버 세상에서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그야말로 조직 뭐랄까요 뭐그 무슨 투기 집단 중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무슨 기획부동산 같은 거 뭐 내지는 뭐 주식 조작하는 사람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저 잘 모르지만 그냥 그런 그 조작같이 효과가 있지만 대다수의 그 사람들이 움직여되기 시작하면 미미한 힘밖에 발휘하지 못하듯이 이번 경우도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지금 온 세계 사람들이 진동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드디어 사이버 공간이 일단 물량 면에서나 그 미디엄의 그 특히 동영상을 통한 유튜브나 이런 동영상을 통한 옛날 그 트위터 지형에서 지금 영상 지형으로 넘어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영역으로 넘어가면서 아직 그 영역에서는 지금 가짜가 거기까지 힘을 미치지 못할 정도의 자발적 참여가 많이 나와서 저는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진 이 사이버 전쟁 그거를 그 젤렌스키라고 그러는 그 영국인이 이 코미디언 출신의 또 우크라이나 지금 현재 그 정부를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아까 유로마이단 그 우리로 얘기하면 광화문 광장 시위대들이거든요. 광장 시위대 출신들이 이 사람들이 기성정치인들한테 몇 년 동안 계속 배신을 당한 다음에 아예 자기들이 그냥 집권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너무 심각한 코드 인사라고 그래서 아마추어 정부라고들 얘기했는데 전부 뭐 연출가 무슨 뭐 연극인 이런 사람들이에요. 장관 뭐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그 유로마이단의 그 혁명 세력들이 들어갔는데 이 사람들이 아마추어는 기성정치 제도 정치 안에서는 아마추어였는지 모르지만은 적어도 이 미디어와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면에서는 탁월한 적어도 우크라이나에서는 가장 준비된 집단이 아니었나 이런 느낌이 들어서 제 생각에는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이버 전쟁의 양상에 대해서는 저는 인류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 획을 긋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된다 그러면 강대국이라든지 기성 정치가 지금 그야말로 선언문 발표하고 뭐하고 하는 거 이런 걸로 기자회견하고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이끌어갔던 그런 류의 그 여론 지형을 전혀 다른 차원으로 바꾸지 않았나. 이를테면 기자회견하고 공식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공식 주류 언론을 통한 여론 조성을 트럼프가 트위터로 바꿨다면 문자 몇 개로 바꾸는 걸로 파격으로 바꿨다면 전쟁의 양상도 지금 어떤 종류의 그 사이버 전쟁으로 먼저 러시아가 성공을 했지만 우크라이나가 이 사이버 전쟁의 위험 혹은 우크라이나가 사이버 전쟁의 피해를 가장 크게 본 집단이거든요. 그러니까 2013년 유로마이단 혁명의 성공으로 러시아의 크림반도 침략하고 그 동부 지역에서의 그 반란하고가 같이 벌어졌는데 이것을 전 세계에 걸쳐서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전 세계 미디어는 그 러시아의 사이버 공작대가 펼치는 그런 그 미디엄에 의해 가지고 이거 뭐 전쟁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뭐 러시아군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뭐 그냥 거기서 뭐가 있나 보다 뭐 거기 러시아 주민들이 원래 많대지 뭐 이런 식의 얘기로 그냥 얼버무려졌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억울함이 우크라이나 내부에서 상당히 맺혀 있었던 모양이에요. 사이버 전쟁에 대해서는 지금 그냥 단순히 지금 우크라이나 정부가 마침 그런 사람들이 몇 명 들어가서 좀 탤런트가 있어서 좀 잘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크라이나로서는 사이버 전쟁의 피해자로서 지난 전 세계 사람들이 아직 덜 훈련됐을 때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더 많이 훈련된 사람들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가 그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하는 양상은 또한 전쟁 양상도 조금 바꾸지 않겠나. 저는 희망이 있다면 혹시 그런 쪽에 희망을 좀 보고 있습니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글로벌 연대 이쪽을. 좋은 말씀 들었네요. 예, 다음 우리 이창민 우리 집행위원장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화면까지 만들었어요. 전 토론이 또 있는지 모르고 너무 제가 장황하게 얘기했어요. 죄송합니다. 여기 마지막입니다. 이제 여기. 네.
네, 시작하시죠. 예, 이철민 위원장님. 이게 음소거 해제해야 되는데 음소거 해제하고. 예. 아, 죄송합니다. 네, 예, 저 짧게 하겠습니다. 이제 네, 예, 저는 우선 전쟁의 참혹함에 대해서 우선 저 글을 쓰기 시작하면서 제가 군대 전에 읽었던 안정효의 하얀 전쟁이라는 소설이 기억났습니다. 영화로도 꽤 흥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영화를 보면은 이제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군대원들이 20여 년이 지났어도 그 후유증으로 트라우마도 어떻게 삶을 살고 있는가, 전쟁의 무서움에 대해서 직접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안정효의 본인의 경험담을 그 소설한 겁니다. 그 내용 중에 한 가지 기억나는 게 덩굴 속에 숨어 있는 베트공들. 근데 사실은 민간일지도 모른다는 그 알고 있으면서도 그 군대원들이 총을 난사해 버립니다. 예, 들어가 봤더니 그 살점들이 총알에 다 박혀 있고 그 참혹한 이제 묘사하는데 이런 전쟁의 상황을 겪고 나서 사람이 제대로 살 수 있는 건가? 그리고 또 그 상황에서도 잔혹한 인간상에 그래서 승전을 그 기념한다고 그 선임하사는 귀를 잘라서 모으고 있는 뭐 그런 모습들. 그래서 저 전쟁을 경험했던 세대들은 그 엄청난 트라우마를 겪고 있고 그 잔인함과 그 경험은 평생도록 간다는 겁니다. 아마 우크라이나 이 어린 세대들, 젊은 세대들 이런 사람들이 어떤 트라우마를 겪을지 정말 상상도 할 수. 우리 어린애들 키우는 분들 그러잖아요. 좋은 거 뭐 이쁜 거 보이고. 그런데 참 그 우크라이나의 세대는 지금 불행한 세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저기 전장의 참혹함을 보이는 영화를 보면은 나이얼 일병 구하기에서 노르망디 상주 작전에 정말 뇌수가 쏟아지고 창자가 튀어나오고 팔다리가 잘려 나가는 이게 정상적인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행동인가? 예, 제가 그래서 이제 군 입대 전에 안종호의 하얀 전쟁을 읽고 군대에 적응하기 참 힘들었습니다. 군인으로서 정체감을 군인이라는 게 맨정신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가? 그리고 그냥 증오와 복수심, 러시아든 우크라이나든 남이든 북이든 성장적인 정상적인 사람으로서는 전쟁을 겪어서는 안 되고 결코 일으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젤렌스키 대통령의 용기에는 칭찬을 받아 하지만은 중립금을 포기하고 우크라이나를 전쟁에 참혹을 빠뜨리고 폐허로 만든 것은 이건 저는 지도자의 바른 선택이라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뻔히 예견된 전쟁이었고 오히려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쟁을 부추긴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젤렌스키 대통령의 지금 용기에 대해서는 칭찬할 수 있지만은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빠뜨린 점은 결코 지도자로서 칭찬받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두 번째 제가 쓴 게 국제정치 냉정함이었는데 사실 우크라이나의 중립국가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독립할 때는 사실은 서방이나 나토나 러시아에 있어서 중립국의 지위를 부여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우연찮게 세계 3위의 핵보유국으로서 실질적으로 그 어마어마한 그 강대국이었죠. 이제 그 러시아는 서방을 방어하기 위해서 서쪽에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뭐 조지아 쪽에 핵무기를 배치하면서 막상 독립하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핵무기를 가지고 있었고 그 핵을 중심으로 해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강력한 중립국으로서 지위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미국이 경제적 이익을 약속하고 안전 보장을 그 봐주기로 하면서 부다페스트 각서를 쓰면서 그 사실은 우크라이나 핵을 다 폐기하겠죠. 미국 입장에서는 여러 나라가 핵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러시아 하나만 가지고 있는 게 훨씬 편했고 통제하기 쉬웠기 때문입니다. 이 약속을 믿고 부다페스트 각서를 믿고 핵을 폐기한 우크라이나는 이젠 정말 경제력도 약하고 약속으로서 중립화 길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권도 서방에 붙었다, 나토에 붙었다, 러시아에 붙었다.
결국 왔다 갔다 핑퐁 게임하다가 찬바퀴만 하고 결국 2014년 크림반도 러시아 침공으로 지금 친서방파가 들어서면서 그 나토에 가입하려고 하면서 러시아에 지금 침공을 받게 되었고, 그래서 그러나 저기 사실 미국은 안보 보장을 하겠다고 했던 미국은 크림반도 때도 절대 개입하지 않았고 그냥 뭐 립서비스만 했죠. 이 러시아 나쁜 놈들. 이러니 그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환장을 노리십니다. 그 이번에 제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략했을 때 바이든 대통령이 했던 그 첫 워딩이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미국은 나토 동맹을 방어한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나토가 아니다. 미국의 주요 이해 대상국이 아니다. 실질적으로 부다페스트 각서를 부인하고 안전보장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죠. 그러자 바로나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이 나온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994년 미국은 우리에게 핵무기를 빼앗아갔다. 그때 했던 안전보장, 즉 부다페스트 각서를 지켜야 한다. 그렇지만 이건 종이 쪼가리일 뿐입니다. 미국은 러시아 경제 제재를 하면서 미국의 인플레이션 때문에 석유 수출 제재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예, 국제 정치에서 의리나 그런 것은 없고 실리만 있을 뿐이라는 걸 다시 한번 보여줬습니다.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실제 예상대로 한 1, 2주 만에 러시아에 넘어갔다면은 미국이 지금처럼 그 강력한 경제 제재나 뭐 무기 공급이나 그 의리를 지키는 모양새는 취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얼마 전 생각해보면 조지아도 똑같은 처지였습니다. 미국이 나토 가입을 부추기면서 러시아와 전쟁을 하는데 그 실질적으로 나토 가입을 부추긴 미국은 실질적으로 그 러시아와 전쟁에서 개입도 하지 않고 한마디로 저기 립서비스만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세계 정치 경제 현실에서는 실리만 있을 뿐이지 의리나 그런 거 없다. 속고 속이는 더 잔혹한 정치세가 있을 뿐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낍니다. 그래서 그 솔직히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은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소련 붕괴할 때 나토와 러시아는 서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 뭐 발트 삼국하고 쪼개서 독립시키고 우크라이나로 독립시키고 조지아 독립시키면서 이 완축기회를 서로 넘지 말자. 그리고 나토는 새로운 형국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나토는 지키지 않았고 발트 삼국 나토로 가입받았고 또 조지아도 받으려고 했고 우크라이나도 지금 어쩌면 나토에 가입을 시켜서 붙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 쪽에서는 완충지대가 사라지는 위협을 느끼게 되고 이 완충지대가 사라지면은 바로 모스크바, 상테브르크와 연결됩니다. 그 나토가 바로 앞에서 미사일을 맞대고 있는 상황을 러시아로서는 어떤 참고 보고만 있을 수는 없는 현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제가 러시아 입장에서 본 거고 하여튼 그렇다고 해서 이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가 결코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어쩌면 명분은 러시아에도 있다고 봅니다. 뭐 약속을 안 지킨 쪽은 나토였고 미국이었기 때문에 완충지대를 두기로 했던 우크라이나, 발트 3국, 조지아까지 어차피 처음엔 나토로 시키지 않기로 현상적으로 약속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선 그렇게 보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과 한반도 평화 어떻게 연결시킬까 하기에 어차피 현실은 참혹하게 벌어진 전쟁입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국가의 정책을 확립해 나갈 것입니다. 이제 제가 유발 하라리가 사피엔스 유발 하라리가 기고한 글을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러시아는 이미 패배했다. 국가는 결국 스토리에 만들어진다. 하루가 지날 때마다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앞으로 어두운 시대가 끝나고 윗세대가 아랫세대에게 전할 스토리를 늘려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은 힘은 탱크보다 강하다.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에서 국가는 이야기 공동체고 건국이념과 민족 스토리로 이루어진다는 그 글과 일맥상통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이에 반대입니다.
실질적으로 러시아가 전쟁에 승리했다고 볼 수 없고 앞으로 엄청난 경제 제조와 그 뭐랄까 저기 좌절감에 시달릴 거라 봅니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앞으로 폐해 속에서 국가를 건설하겠지만은 한마디에서 러시아와 싸움에서 승리했다는 저는 이제 우크라이나의 승리라고 본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 정체성을 확립하고 민족적 정체성을 확립하면서 스토리를 쌓아가면서 더 커다란 국가 이념을 가져갈 겁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우리는 공동체 스토리를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 과거 일제에 저항했다는 항울투쟁 스토리, 전쟁의 참화를 딛고 일어서 세계 7대 경제대국을 이룬 우리 스토리, 또 독재에 저항해서 스스로 민주화를 이뤘던 스토리. 그런데 현실은 과거 이념 갈등, 지역 갈등, 심지어 이제 세대 갈등까지 갈등은 더 심화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떤 정치가들이 이걸 이용하고 있고 그 정별 교수의 말 것처럼 사이버였던 가짜 뉴스를 통해서 지금 반중국 정세에 대해서는 현실과 다른 사이버 속에서는 엄청난 무지막지에 빠지고 있습니다. 저 무서울 정도로 특히 젊은 세대 때 이런 심지어는 다른 나라의 갈등까지도 붙이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정체성은 이 스토리, 이야기로서 어떻게 만들어야 할 것인가. 우크라이나처럼 이 전쟁을 비밀로 해서 엄청난 우리의 국가의 정체를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지는 앞으로 제가 교수님한테도 물어보고 싶고 궁금해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조사하면서 세계 군사력 순위를 보니까 러시아가 2위고 한국이 6위고 우크라이나가 25위고 북한이 28위더라고요. 그리고 또 중국이 3위부터는 격차가 너무 심해서 엄청난 격차가 있더라고요.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썩어도 준출하고 과거 러시아 소련 시절 때 무기를 그대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25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핵은 비대칭 전략 무기로서 군사 전문가들은 핵 보유국을 우선 수위를 우선 두고 그 뒤로 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북한은 우리보다 한참 앞서 있는 실질적으로 군사력 순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세계 2위의 그 엄청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볼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북한과 그 격차도 더 심하지 않고 실제로 훨씬 가깝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산악지대라서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쟁보다 더 힘들 수 있고 북한은 수십 년 동안 전쟁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반도에서 전쟁은 다 파멸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북한의 선제 타결을 주장하는 현 대통령 당선인의 인식은 진짜 격앙을 금맞출 수 없는 상태로 삽니다. 실질적으로 독재적 선제 타결도 불가능합니다. 전시 작전권 없는 상태에서 미국 허락 없이는 선제 타결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립서비스인지 구구를 자극하기 위한 그런 건지 정말 현 당선인이 그럴 거라고는 생각하지도 않고 가능성도 없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만 이런 대한민국을 극단으로 갈라놓는 그 정신들이 무섭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폴 크루그먼이 뉴욕타임즈에 주기적으로 칼럼을 쓰고 있는 그 글을 그대로 한번 읽으면서 마칠까 합니다. 전쟁의 승패는 중요하지 않다. 모두가 패배자일 뿐이다. 이전 세계의 전쟁은 정복하는 국가가 경제적 이익을 가져갔다면 최근 1.5세기 동안 즉 150년 동안의 전쟁은 승전국도 막아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래서 러시아는 이미 패배했다. 최근 폴 크루넌이 뉴욕타임즈의 칼럼에 썼던 글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창민 우리 위원장님이 잘 분석을 하셨는데요. 우리 교수님께서 또 덧붙여서 왜 젤렌스키는 전쟁을 예방하지 못하고 전쟁을 불러왔는지 그리고 왜 부다페스트 협약을 맺어가지고 왜 이 핵을 포기했는지 또 우리나라도 어떤 스토리텔링을 만들 수 있는지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많은데요.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고, 앞으로 공부해야 될 주제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네,
한마디로 말씀드리겠습니까? 이거 다 중요한 주제네요. 지금 아까 최유 선생님 토론하고도 같이 결부해서 이제 두 분 토론을 묶어서 말씀드리면,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고 뭐 이거 지금 각자 이 막상 전쟁이라는 것이 벌어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에 대해서 지금 각자 느끼는 바가 좀 다르죠. 이런 얘기한 게 있어요. 그동안 제대로 전쟁을 보지 못했다. 우크라이나 쪽에서 한 얘기예요. 러시아가 그동안 제대로 된 군대하고 싸워보지 않았다. 다 내전 중인 나라에 개입했다든지 테러리스트들하고 했다든지, 제가 제대로 국가와 전쟁을 안 해봤다. 우리가 그 맛을 보여주겠다. 이런 얘기였어요. 물론 우리가 지금 핵을 가지고 있으니까 전력면에서 압도적이고 들먹이긴 합니다만, 핵이라는 게 지금 못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결정적인 건 온 국력을 기울여 갖고 폭격도 못 해요. 2차 세계대식으로. 그거는 SNS 때문이겠죠. 지금 전쟁 양상이 있는 대로 힘을 못 쓰는 겁니다, 서로가. 파괴를 하더라도 파괴하는 거 안에서 미사일 쏴도 아파트 쏜 장면만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군사시설을 주로 목표로 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물론 다른 심리전을 위해서 했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만, 차관 어디다 했다 그러면 더 엄청나게 제공권을 장악했다면 엄청나게 지금 할 수 있었던 그런 일들을 못 하고 있는 거거든요. 보면 미국이 이라크 침공했을 때 같이 못하는 거예요. 소련이, 러시아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저는 광화문에서 촛불 들고 걸어갔을 때 효자동 그 거리를 촛불을 들고 한밤중에 그 군중들하고 같이 청와대 쪽으로 걸어가면서 4.19 때 그 경무대 앞에서 총 맞아 죽었던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걷는구나. 그리고 그때 그때 물대포도 못 썼잖아요. 물대포로 죽은 사람이 바로 그 전에 있었기 때문에 물대포도 못 쏘는 거나 그런 거죠. 결국은 지금 계속 역사는 순환 쳇바퀴 돌듯이 돈다, 똑같다 이런 식으로 어떤 평면으로 놓고 계속 낡은 전쟁 게임의 논리로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식으로 복귀를 하는 버릇이 있어요. 권력을 가진 사람들, 혹은 이렇게 굳어있는 제도적 정치 안에서 이렇게 정책을 논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평면적인 사고를 하는 게 있는데, 사실 조금 역사적인 시간의 축을 가지고 이렇게 보면 변화가 있습니다. 달라졌습니다. 지금 전쟁의 양상도 달라졌고 힘을 쓰는 방식도 달라졌고 그 힘이 거둬들이는 그 결과도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옛날 생각하고 할 수도 없고 그런 일이죠. 그런 부분들이 지금 아까 이창민 선생님이 얘기하신 대로 지금 유발할이나 그럭만이나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 다 일리가 있는 얘기겠죠. 이런 상황에서 저는 북한, 제가 평양에 갔을 때 마침 이라크 미국이 바그다드 공습하고 얼마 안 지난 다음에 평양에 가서 평양 사람들한테서 이라크 공습하는 장면들을 봤더라고요. 물론 그쪽에 이제 그런 공작한 친구들이니까 봤겠죠. 이거 보고 전쟁도 아니더만 막 그냥 내리붓고 그러면 겁나서 손을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 북은 이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어떻게 봤을까? 어떤 교훈을 끄집어낼까? 저는 뭐 나름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겠습니다만 그 생각도요. 얘기하다가 바뀌는 수가 있으니까 빨리 대화했으면 좋겠어요. 북쪽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은 우리는 이렇게 교훈으로 삼자.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렇게 남북 간에는 적어도 우리가 전쟁이라는 게 막상 제대로 된 군비를 갖춘 국가들끼리 전쟁을 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정도로 얼마만큼 피해를 보게 될지 똑똑히 보지 않느냐. 그리고 쉽게 과거와 같은 결론을 얻기도 어렵다. 그러니까 북한이 핵무기를 가졌다고 해서 남북 간의 전쟁이 일어난다고 핵무기 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장사정포는 여기 아마 와장창 맞고 우리가 와장창 때리고 금방 이 정도에서 끝내라는 얘기 막 들어오고 그래가 끝날걸요 아마. 힘을 보여줬지 그러고. 그러면은 아마 남쪽이 훨씬 많이 망가질걸요. 그러니까 실제로 파괴를 덜 당했고 저쪽은 더 많이 파괴했다 하더라도 남쪽 사회가 훨씬 더 정교하게 얽히고 설킨 사회이기 때문에 피해 정도가 엄청날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여기는 신경줄이 끊어지는 거고 저쪽은 손가락 팔다리가 좀 잘리는 걸 거예요. 어느 쪽이 더 지독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떤 종류의 부분적이거나 일시적인 충돌이라 하더라도 예상하는 방식의 결과를 거둬들이지 못하고 엄청난 데미지를 입을 거다라는 거가 현대전의 속성이라는 걸 갖다가 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6.25식으로 생각하고 쳐들어가자 막 이런 사람들 정말 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국제정치에 돌아가는 맥락을. 그 부분에 대해서 우크라이나가 지금 우리에게는 많은 것을 이렇게 돌아보게 하고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갔는데 그래도 질문을 여기 보면 손도끼 우리 위원님이 질문을 하나 했는데요. 여기 잠깐만 읽어볼게요. 여기 러시아 침략을 초래하게 한 우크라이나의 비핵화도 주요 원인으로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이 관점에 볼 때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피해가 어려울 것이고 미국과 북한 간 비핵화는 계속 교착 상태에 빠져 뾰족한 타깃책이 보이지 않습니다. 한반도 긴장 완화와 전쟁 방지를 위해 대한민국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외교 수단은 무엇인지 이게 질문인데 간단하게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자 질문이 와서 예. 예. 아유, 손덕기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거 지금 저도 예측하기가 어려운 정부가 들어서 뭘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될 거고요. 근데 정부라는 것도 너무 고착하게 생각할 일은 아닌 것이 어떤 구성원이든지 간에 그 사람들도 여론의 눈치를 보는 것이고 그리고 집단지성이라고 하는 것은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좋은 입장은 지금 대한민국 정부는 박근혜를 직접 구속시킨 사람도 대통령을 단성시킬 정도 우리 편이기만 하면 좀 믿잖아요. 그런 사람이 북한하고 대화하면은 좀 잘 될 것 같아요. 한다면. 혹은 어떤 협정을 맺어도 종전 협정을 맺어도 그런 사람이 한다 그러면은 진보적인 사람이거나 민주당 정부가 하는 것보다 그쪽 사람들이 믿어줄 수가 있는 거죠. 바로 그러니까 트럼프니까 싱가포르에서도 만날 수 있고 하노이에서도 만날 수 있고 평양을 갈 수도 있었던 겁니다. 트럼프니까 가능한 거예요. 닉슨이니까 베이징을 갔던 거예요. 베트남 전쟁 중에. 그러니까 이런 그런 의미에서 그 정도의 외교 역량, 자신들이 갖고 있는 힘은 뭔가 오히려 여론의 어느 편을 굉장히 불합리하고 파멸적인 얘기를 하는 시대착오적인 집단들조차도
내가 한다 그러면 훨씬 더 신뢰를 받을 수 있다라도 그러는 것을 장점으로 살려서 오히려 보수 집단이 더 적극적인 대화 외교를 펴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키신저 같은 어드바이저가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예, 그런 분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시간이 많이 갔는데 우리 이임경 선생님이 또 하나 질문이 있는데 이걸 마지막으로 하고 그 전에 우리 평화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활동하실 우리 홍미영 의원님께서 늦게까지 의원님이지만 늦게까지 참석해 주셨는데 한번 좀 뭐 소회나 아니면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가 얘기를 먼저 해도 되는 건가요? 예, 누구 먼저? 예. 여기 예. 요거는 마지막으로 할게요. 예. 이제 저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시죠. 예. 음성이 안 들려 질문하셔도 되는데요. 예. 저 홍명 의원님 먼저 질문하시죠. 예. 예, 우리 교수님 잘 들었습니다. 그 말씀 들으면서 한겨레에 그러니까 내일 날짜로 나가는 기사도 봤는데 그걸 보면서 그 말씀을 들으니까 훨씬 이해가 잘 됩니다. 아마 그냥 내일 기사만 봤으면 잘 그 행간의 그 이해가 좀 부족할 걸 우리는 여기 계신 분들은 그 미리 사전에 이렇게 선행학습이 잘 그 여러 가지로 된 것 같고요. 또 제가 봤던 측면들보다도 더 폭넓게 볼 수 있는 뭐 사이버의 문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잘 이해됐고 또 한편으로는 영세 중립국에 대한 얘기가 한반도도 얘기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경우가 이번 기회에 이 얘기가 다시 안 나오나 그랬었는데 그 부분은 조금 더 앞으로 기회에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막 쓰다가 그냥 말씀으로 드리는 거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 1325가 바로 이렇게 여성들이 전쟁에서 큰 폭력, 특히 성폭력을 당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전 세계 90여 국가들이 이 안보리 결의안 1325를 다 채택해서 각 국마다 지방마다 이런 결의안에 대한 것들을 세워나가고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지금 특히 저는 사이버에서 우크라이나가 이 아픈 것들을 잘 드러내고 있는 것 중에는 지금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약한 특히 여성이나 어린이나 그래서 유엔의 그런 뜻을 같이 하는 나라들이 막아내야 된다.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 여성들도 충분히 같이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일깨워주는 점에서는 오늘 말씀 들으면서 그런 얘기도 조금 더 좀 언급이 됐으면 좋겠다. 그냥 그 나라 여자들 참 이렇게 당하는 전쟁에서 당연한 피해를 보는 것이 이제는 유엔에서 그런 결의안을 만들고 각국마다 각 지방마다 각 영역마다 이런 걸 했다는 점에선 조금 아쉬운 거는 여성 쪽에서 아직 이거에 대한 우리 특히 한국 여성 쪽에서 아직 그 얘기가 좀 안 나오고 있는데 그거는 좀 이렇게 드러나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것들이 오늘 말씀 들으면서 그리고 정말 진심으로 같은 그 가치관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는 오랜만에 좀 숨통이 이렇게 아주 잘 트이는 그런 아주 좋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뭐 이게 논평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우리 이임경 우리 위원님도 주로 뭐 이게 암호화폐 1억 달러를 기부하는 등 이게 말 없는 이게 전쟁이 뭐 이게 이게 잠깐만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직접 싸울 필요가 없는 이유가 된다. 암호화폐 1억 달러 기부하는 등 이게 우리가 이렇게 서로 인류가 모두 다 한 가족이 되어서 막 이 전쟁을 막을 수 있다 뭐 그런 취지 같아요. 그래서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가가지고 이게 어떻게 지금 11시 1분인데 그래도 오늘 이거 질문 안 하면 뭐 잠을 못 이루실 분 있으시면 여기 최경선 우리 위원님 손 들었나요? 최경선 선생님? 아니구나. 저기 한 분 있을까요? 누가요?
죄송합니다. 이게 시간이 너무 많이 제가 사회를 잘못 봐서 시간이 너무 많이 가버렸네요. 너무 시간이 많이 가서 내일 또 저기 일을 해야 돼서 11시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간 것 같은데요. 교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늦게까지. 아주 이렇게 신선합니다. 밤 9시부터 1시까지. 우리는 12시까지도 했는데요. 옛날에 12시까지도 했는데 이제 열정이 조금 식어가지고. 이게 지금 좀 이렇게 마시면서 이렇게 해야 이게 12시까지. 맞아요. 그죠. 좀 마시고 해야 되는데 못 마셔가지고. 없이 이렇게 버티는 건 정말 정말 온라인으로 진지한 학교를 느껴서 정말 힘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부터는 맥주를 한 캔씩 갖다 놓고 좀 해야겠는데요. 너무 감사합니다. 늦게까지. 한번 모시죠. 예, 그러면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좀 감사합니다. 쳐주세요, 교수님. 네, 안녕히 계세요. 예, 따로 맥주 자리 한번 만들죠. 예. 좋았습니다. 좋습니다. 네. 이 참고로 우리 정병호 교수님 대부도에 사시는데요. 대부도 오시면 뵐 수가 있어요. 예. 그 경기 도서 지역 주민입니다. 그러니까 그러시군요. 예. 바닷바람 쐬러 오시면 시원하게 한번 뵐 수 있겠죠. 네. 자,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